저는 이제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입학해서 처음에는 이제 연극 생각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단편 영화 만들던 게 자연스럽게 그 당시 동료들하고 독립영화 활동으로 이어졌고, 독립영화를 하다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게 이제 제 직업이 됐네요. 그때는 이제 철이 없을 때니까 제 꿈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좀 그 당시 성적이 좀 안 좋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너 재능이 네 재능으로 봤을 때 연극영화과 가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에서 힌트를 얻고 이제 좀 학력고사랑 상관없는 실기로 점수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앙대 연극영화과 지원하게 됐죠.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까지는 연극 연출을 전공을 했었고요. 제대하고 나서부터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조금 더 직업으로 하기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해서 복학하면서부터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제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동료들이나 제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 때문에 공장에서 있었던 일, 공장에서 학생이 위장 취업해서 사업주하고 갈등을 빚는 일을 가지고 공장의 불빛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몇 개 단편 영화가 모아져 갖고 그 당시 베를린 영화제의 영포럼 부분에 이제 초청이 되면서 그때 같이 초청된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독립영화 활동을 하게 되었죠. 저는 공장의 불빛이라는 단편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에 갔었고, 다른 그날이 오면이나 몇몇 저처럼 사회성을 띤 단편 영화들이 모여져서 베를린에 가게 됐는데, 그때 출품됐던 연출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중앙대 출신인데 서울예대, 한양대 영화 동아리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장편 영화를 만들면서 그 첫 작품이 오 꿈의 나라라고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광주를 소재로 한 작품이었는데요. 그 작품을 만들고 소극장에서 틀면서 장상곤매라는 이름을 처음 결정하게 됩니다. 오 꿈의 나라 때만 해도 만들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학생들끼리 모여서 만들었는데, 영화를 상영할 때 영화 상영을 한마당 소극장이라고 하는 연극 소극장에서 틀었습니다. 연극이 보통 4시, 7시에 공연을 하면 저희는 낮 12시, 2시 이렇게 잠깐 빈 시간을 빌려서 틀었는데, 광주를 소재로 했다는 그게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관객들이 신촌에 있던 예술극장 한마당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조그만 소극장에 막 수백 명씩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거 왜 검열을 안 받고 영화를 트느냐 이러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그런 탄압이 시작됐죠. 단편 영화를 하던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작업이니까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그룹은 우리 노동자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노동 문제를 다루자, 또 한 그룹은 광주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광주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영화를 제외하고 문학이나 연극, 미술 이런 쪽에서는 이미 80년대니까 대학가에서 광주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아직 아무도 광주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광주 얘기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의논한 게 88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광주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 먹고, 그런데 광주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다루기에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하는 거니까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광주를 겪고 도망친 젊은이가 동두천에 스며들면 거기서도 또 우리 한국 여성들이 미군들한테 어떤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하고 좀 은유적인 효과를 내면서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에서 광주를 담아내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영화 실제 이야기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의 첫 장편이었고, 그 다음에 공동 연출, 공동 작업 이런 것들이 처음 해보다 보니까 호흡이 잘 맞지 않았고 저희들 역량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광주의 진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희 영화를 틀 때마다 찾아왔고, 보고 나서 관객들의 표정이 속상해했어요. 저희가 볼 때.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젊은 친구들이 참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영화가 우리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 따라주고 있다 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그때 저희들은 영화를 만드는 건 자유지만 영화를 만드는 거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구나. 정말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할 때는 더 열심히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많이 하게 해준 작품이 꿈의 나라였어요. 저희가 꿈의 나라를 만들고 나서 영화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취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노동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깊게 공부하고 취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시나리오에 좀 더 힘있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시나리오에 공을 들였고요. 그 다음에 영화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마침 인천 지역에서 그 폐업 중인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농성 투쟁 중이었던 노조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멈춰져 있던 공장을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일부러 영화 촬영을 위한 그 공장 가동을 해가면서 또 노동자들이 함께 그 엑스트라로 보조 출연자로 출연해주는 이런 협조를 받아가면서 함께 먹고 자고 뒹굴면서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이 담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현실적인 힘, 공감도 있었고 그런 노동자들의 자각을 다루는 내용도 시사하는 바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지금의 민주노총의 전신이 전국노동자운동협의회였는데 전국노동자운동협의회에서 이 영화를 노동자 영화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충계 노동자들이 투쟁하던 시기에 이 영화 상영 운동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 정부에서는 그 영화 틀면 자국하겠다, 막겠다 이렇게 또 신문을 통해서 공안 검찰 쪽에서 으름장을 놓고 그러면서 긴장이 형성됐었죠. 정확한 숫자는 저희도 모르고요. 전국적으로 영화를 상영했고, 어떻게 알고 영화 상영한다는 소식만 전해지면은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 시민들이 영화를 보러 왔어요. 주로 대학 강당에서 했는데 저희가 한쪽 지역에서만 틀면은 경찰한테 맡길 수가 있으니까 주말마다 전국의 주요한 대학에서 동시에 상영을 하면서 동시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그 대학교 정문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전국의 경찰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경찰들이 대학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시민들은 대학 안에서 영화를 보고 이런 방식으로 틀어졌는데, 추정컨대 한 3, 40만이 그때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1,000원씩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돈만 해도 한 1억을 넘게 수입이 생겼으니까 꽤 흥행적으로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그 전작품 꿈의 나라 했을 때도 각자 모아온 돈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나서는 그 제작비를 돌려받았어요. 각자 수십만 원씩 모여진 돈이 한 3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팜플렛을 팔아갖고 3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파업전야 만들 때 다시 그 돈을 넣고, 근데 파업전야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이제 저랑 저 이용배 선배라고 둘이 제작 담당을 했었는데, 주로 지인들한테, 그때 회사에 취직한 친구들이 처음으로 그 법인카드를 막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이제 한 30만 원씩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찍은 필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 영화 만드는데 좀 함께 하자. 그러면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한 30만 원씩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넘게 자금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은 제가 이제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주로 제작만 하고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는 이제 지금 김현석 감독이라고 I Can Speak라는 작품도 연출하고 뭐 좋은 작품 많이 만든 그 후배 감독이 쓴 시나리오였는데, 그 시나리오가 좋아서 이제 제작자로서 그 시나리오를 잘 완성한 다음에 여러 감독님들한테 그 시나리오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감독님들이 잘
안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가 한국에서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가 있는데 한국에서 감독님들의 보통 태도는 좀 작품성과 흥행성을 아우르는 묵직한 주제의식이 있는 드라마를 많이 선호할 때여서 헐리우드 스타일의 로맨틱 코미디 시나리오를 보고는 좀 가볍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감독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맡으셔갖고 제가 연출도 전공했고 그러니까 그냥 회사의 방침으로 정해서 연출을 얼떨결에 좀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야구 이야기였고 야구를 소재로 한 이야기여서 그 광주 후장까지 가고 뭐 이래갖고 스타이즈 구단 도움을 받아서 김은경 감독님도 출연하시고 김성환 코치도 출연하시고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연출에 전념하면서 한 작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좀 쑥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뭐 좋아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연출자로서는 충분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제작자로서 생활을 다 마치고 나면 언젠가 또 다시 연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영화 시절에 옥금의 나라 때까지 연출자로서 했는데 연출자 말고 저희들한테 제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옥금의 나라 때 너무 전부 연출만 하고 제작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영화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가 역할을 좀 나눴는데 그때 제가 제작을 처음 맡아갖고 했고 한번 하고 나니까 제작 쪽에 사람도 워낙 없을 뿐더러 별로 사람이 없는데 하고 나니까 제작 쪽의 어떤 경험을 노하우를 좀 이렇게 갖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 제작을 맡게 됐고 그다음에 제작은 하게 되면은 여러 작품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대로 치자면은 제작은 이제 뭐랄까 베이스 캠프, 육군 본부 이런 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독은 야전 사령관 이렇게 좀 역할이 나눠진다. 그러니까 제작은 창작 영역도 알아야 되지만은 행정이랑 여러 가지 사업적인 요소까지를 아우러서 일을 한다 그러면 감독은 그 중에서 오로지 창작에 좀 집중해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제작자와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자는 단장 같은 역할이고 감독은 이제 그야말로 그 감독 역할이죠. 야구 팀으로 치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립영화 필름메이커였죠. 독립영화를 연출하기도 하고 제작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이제 충무로에서 저의 부인이 이제 심재명 씨인데 충무로에서 상업영화 마케팅을 하고 또 상업영화 기획을 하던 또 제작을 하던 심재명 씨하고 알게 됐고 서로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저는 독립영화를 좀 계속 하고 있었고 집사람은 다른 회사의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작품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명필름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고 나서 첫 작품이 코르셋이라는 영화였는데 첫 작품은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 두 번째 영화를 그 접속이라는 작품을 하게 되었고 그 작품이 이제 그해 흥행 1위도 하고 두 번째 작품 만에 저희가 그 작품 덕분에 이제 좀 회사가 자리를 잡게 되죠. 저는 이제 장상군매라는 활동을 했지만 저희 집사람은 명기획이라는 이미 마케팅 대행사로 개인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기획을 저희 주식회사로 이제 영화사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알아봤는데 주식회사는 기존에 그런 이름이 있으면 또 못 쓰거든요. 이미 다른 주식회사가 명기획이 있어서 그냥 명필름으로 하자 이렇게 됐고요. 거기서 명이라는 의미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심재명 씨의 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화 제작의 명가 할 때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한자로는 밝을 명자로 쓰는데요. 저는 이제 심재명 씨 이름하고 같기도 하고 뒤에 그 뜻도 날일자에 달월자 그런 좋은 의미가 있어갖고 명필름이라고 지었습니다. 심재명 씨는 이제 상업영화에서 출발을 했고 저는 독립영화에서 출발을 했고 심재명 씨는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동물적인 본능 뭐 이런 게 뛰어나고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성실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시너지가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직관적인 게 필요할 때 신재명 씨의 장점이 쓰이고, 그다음에 좀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는 저의 장점이 발휘되고 하면서 서로 많이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매 작품을 임했던 것 같아요. 일테면 이제 그런 필요한 요소들이 한 사람한테 갖추기 힘든 것들이 두 사람의 장점이 잘 섞이면서 적어도 저희들 작품에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신재명 씨는 조금 더 상업적인 감각, 그리고 신재명 씨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좀 그러니까 민주당스러운 어떤 시민의식. 저는 이제 80년대 막 광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젊은이들의 전형으로 조금 더 그 당시 운동권 학생들의 정서에 가까운 정서였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또 결혼 생활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은 서로 생각이 서로 침투돼 갖고 생각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남북 관계가 불안했고, 근데 그때 이미 저희는 이 JSA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JSA를 처음에 기획할 때만 해도 상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JSA 전에 이미 저희가 젊은 영화사인데 성공을 너무 많이 했다. 이제는 우리가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영화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남북관계, 그러니까 21세기가 되는데도 남북이 서로 총칼을 들이대는 이 시대에 남북관계라는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남과 북이 싸우고 있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를 국민들한테 좀 고발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고 나면 뭐 국보법 같은 거로 보수 언론이 막 몰아붙이고 하면은 좀 잡혀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북한 사람을 인간으로 그린다는 게 그 전에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를 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를 촬영했을 때 남한군인, 북한군이 막 공기놀이하고 닭싸움하고 그런 거 보고 저희도 섬찟했거든요. 자, 국군은 비키라 이거야. 자. 저희들 의식 속에도 반공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서해교전이라고 그럴 때는 그래, 이 영화 개봉할 때쯤에는 좀 내가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각오로 임했었는데, 어느 날 6.15를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될 영화를 만들 요량으로 제 한 몸 상처받아서라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6.15 덕분으로 엄청난 상업영화가 되어버렸죠, 이 영화가. 그러니까 만들고 감옥을 갈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남북의 대통령이 서로 손을 잡는 그 시국이 돼버리니까 이 영화 개봉할 때쯤 돼갖고는 완전히 상업영화가 되고, 그래서 그게 또 최고 흥행영화도 되고,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하고의 간접적인 인연이고, 저는 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죠. 2000년 가을이었고요. 제가 이제 99년에 영화 찍고 98년 겨울부터 이제 영화를 생각했으니까 남북관계가 꼭 좋지만 않을 때였습니다. 네. 그 원작 소설을 제가 이제 읽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하니까 전부 좋다, 책 내용이 좋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안했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얼핏 이렇게 수락을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가 겪게 될 어려움, 소재적 어려움, 정부가 막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국정원에서 이렇게 하지 마 이러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겪어보신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 내가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이거 완성에 대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고, 박찬욱 감독님은 이제 저희랑 어떻게든 영화를 하고 싶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박찬욱 감독하고 그 소설을 이제 시나리오로 작업하기 시작했죠. 뭐 하나를 지향했다기보다는 저희 때가 이제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는데 관객들이 영화를 봐주시니까 영화를 열심히 만들면 잘 만들고 진실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관객은 봐주는구나. 그런 일이 가능하던 때였어요. 저희들이 회사를 만들고 초창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만들면 성공하던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화를 한 편 한 편 만드는데 계속 전념해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영화가 사실 다 그냥 저희들의 진심이 담겨 있고 노력이 담겨 있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애정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완성도 기준으로 친다면은 조금 더 몇 편 꼽아서 얘기하면 공동경비국 JSA는 역시 완성도가 있는 영화고, 그다음에 바람난 가족 임상수 감독 작품, 그리고 건축학개론, 그다음에 임술래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다음에 오소영 감독하고 작업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마당을 낳은 암탉, 한 그런 5편은 시간이 지나서 봐도 수십 년 지난 영화로 보이지 않고 지금 봐도 의미 있고 완성도 있는 영화 같습니다. 결국 메시지, 상업적인 성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총체적인 완성도, 여러 가지 합쳐서 그게 제일 직업이 저희가 영화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던 화가라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완성도가 오래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보면 종합적인 완성도, 이야기, 연기, 연출, 촬영, 조명, 결국 영화적 완성도가 높은 영화가 오래 저희한테 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작품들이 조금 더 완성도 있다. 저희들이 한 50여 편 넘게 작업을 했는데 그 5편 정도가 좀 더 높고 그 말고도 접속이란 영화, 해피엔드란 영화, 조용한 가족, 너무 많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공동경비국 JSA가 남북의 그 군사 분계선에서 이루어지고 영화가 굉장히 리얼하면서 북한 병사들을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고무 찬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보법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영화 상영하고 나서 그 당시 JSA에 근무했던 JSA 전우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조직인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로 몰려와서 회사를 점거하고, 근데 회사 점거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출동한 한 소대 정도의 그 전경들도 있었고 있는데도 회사를 점거하고 거기서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욕을 하고 군가를 부르고 겁박하는데도 그 공권력이 타치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사과를 해라, 명예훼손이다, 왜 JSA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다가 저희가 그게 본의 아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일도 있고, 또 한동안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이제 경원하고 좀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들으니까 그분들 쪽에서 그러더라고. 그때 가만 안 두려고 모이기도 자기들이 많이 했었다. 시간이 지나서 서로 이제 웃으면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일 이후에 그때 그 사람들 때도 조선일보에서 이제 좀 악의성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소송이 들어왔죠. 그래서 영화 상영 가처분 신청을 그 유족이신 박지만 씨 쪽에서 했는데,
묘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면 되는데 인용해서 틀지 마 이러거나 기각해서 틀어 이러면 이게 원래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의 방식인데 일부 앞부분 뒷부분에 어떤 카트를 빼고 틀면 돼 이런 희한한 정치적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은 뭐 그림 어디 좀 이렇게 지우고 전시해 이런 거잖아요. 희한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미 그 영화는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거 안 빼고 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으니까 이 영화는 안 틀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극장에까지 다 프린트를 보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극장 가가지고 그 부분 그 카트를 빼고서 이제 트는 해프닝이 그때 또 벌어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에서 1심은 저희한테 좀 유리한 판결이 났고 2심 하는 과정에서 그 유족 측에서 이제 우리가 유감 표명만 하면 자기들이 이제 소를 취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줬고 그래서 나중에 합의하에 저희가 그 참 유감이다 이런 유감 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소가 취하돼서 그 필름들을 지금 빼지 않고도 지금 틀 수 있는 상태로 복원은 됐습니다. 우리 임상두 감독께서 연출을 하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그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이렇게 울고 하는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한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영화지만 그 자료들은 빼는 게 좋겠다라고 그 당시 판결을 했었고 저희들 주장은 이건 그냥 영화다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려고 굉장히 스터디하면서 만든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속 원한 대로 틀고 싶다 이랬던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원한 대로 틀 수 있게 돼 있는 상태죠. 유족 측에서도 동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87년은 워낙 저희가 이제 저희 세대로서는 그 80년에 대한 그러니까 지속된 아픔과 어떤 저항 의식 이런 걸 갖고 자라다가 87년에 이제 본물 터질 때니까 기억이 너무 생생하죠. 그리고 일정한 어떤 성공 6.29 선언까지 만들어지고 또 87년 7.89 대투쟁 이런 것들은 뭐 평생 기억할 만한 시기인데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선거를 처음으로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나갔고 뭐 당연히 그때 뭐 이렇게 감시단 활동도 하고 비판적 지지 입장에서 발했는데 뭐 칼기 폭파 사건도 있고 또 단합도 안 됐고 야권 통합도 안 돼가지고 이제 지국도 그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 후배들은 막 열심히 막 돌 던지고 나섰던 후배들은 엉엉 울던 기억도 나고 87년은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 패배에 가서는 좀 안타깝지만 뭐 그래도 암울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어떤 권위주의 시대, 군사 독재가 많이 이제 힘이 빠진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87년이 지나가고 92년 때는 뭐 개인적으로 큰 기억이 안 나고 다시 이제 97년이 와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평생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97년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는 날이 아니었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날이 아닐까 우리가 살면서. 스크린쿼터는 사실 지금 얘기하자면 이게 긴데 그 88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그 전두환 정부 군사 정권이 이제 그 할 수 없이 시장 개방을 하게 되죠. 88 올림픽도 하고 그러려면 정통성이 약했잖아요. 그 군사 정권은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88 올림픽도 해야 되니까 미국이 주문하는 건 다 받아줘야 되니까 한국 영화도 시장 개방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개방을 하다 보니까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만은 지켜달라 그러고 마침 공교롭게도 이제 97년 그 국내 정부 와서
다시 스크린 쿼터를 없애라는 압력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이 압박을 지키기 힘든 게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게 IMF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마 김대중 정부가 우리는 지켜줄 거야 하는데 IMF라는 것 속에서는 미국하고 이제 BIT도 체결해야 되고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봤지만 그래도 스크린 쿼터를 그 당시에 없애면 한국 영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나가서 시위를 막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도 움직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속상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영화인들도 너무 열심히 하고 국민 여론도 바뀌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나고 단판을 짓죠. 내가 대통령이지만 그 이전에 나 정치인이다. 정치인인데 국민 여론이 지금 스크린 쿼터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나 이거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미국 영화 제작협회 회장 잭 발렌티를 청와대에서 직접 만나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아주 기나긴 스크린 쿼터 싸움이 이제 결국 지키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때 참 고마웠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몇 년 후에 춘사영화제 때 특별 공로상도 드렸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JSA 코멘트는 못 들었어요. 오히려 그때 이제 남북 관계가 되게 막 격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6.15 직후에 저희 영화인들이 임권택 감독님이랑 김동우 위원장님 모시고 뭐 문성근 씨랑 해서 한 8명 정도의 영화인들이 그해 11월에 평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교류가 막 시작될 때였는데 그때 북측에서 이제 저희 필름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외교행랑 통해 갖고 필름을 보내드렸고 그 필름을 저희가 갔을 때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후에 임동원 원장님이 여러 번 만났을 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JSA 참 좋은 영화다. 그리고 임동원 원장님 전언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 본인은 군인들 뿐이 아니라 일반에도 보여주면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군인들이 그건 반대했다고. 그래서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군 간부들까지는 영화를 봤다고 얘기했고요. 꽤 칭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김정일 위원장이 칭찬하면 우리 남한에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6.15 자체가 되게 정말 특별한 얘기긴 했는데 사실 저는 6.15만 놓고 많은 기대를 그때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남북관계라는 게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6.15 때 물론 행복했지만 6.15 당시에는 우리 영화에 미치는 영향, 내가 안 잡혀가도 되는구나. 일단 남북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기분 좋게 영화 틀 수 있구나.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영화 틀었을 때는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가 되게 새로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분위기가 남북관계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 여전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강호, 신학윤 이런 북한 측 병사가 너무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옷도 제대로 입고. 지금은 아마 상상이 안 되겠죠. 그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관객들한테도.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놀랬죠. 그러니까 영화인들도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한국에서 저런 영화를. 영화 완성도에도 놀랬고 북한을 다루는 태도에도 놀랐고.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였죠. 그때.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사실은 그전에도 저희가 영화 흥행이 많이 됐을 때인데 또 흥행이 되니까 저도 이제 너무 정신이 없었죠. 뭐 처음 겪는 기쁨? 세상 일이 이렇게 잘 돼도 되나? 뭐 정치적인 나라 환경도 제가 볼 때는 좋아지고 영화 흥행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대통령님께서는 98년 초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청와대 들어가시고 나서 영화인들 포함한 문화인들 한번 한 100여 분 초청해 주신 적이 있어요. 버스 한 2대로 갔던 것 같은데 청와대 와서 오찬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문화수석 통해서 아마 영화계 쪽에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 뭐 같은 테이블에였지만 좀 먼 발치에서 뵀지 제가 뭐 직접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봤다는 정도. 그때는 사실 국민의 정부지만 그리고 그것이 기쁘지만 사실 아직 좀 어리둥절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여전히 청와대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좀 낯설고 그랬던 공간 같아요. 굉장히 달랐죠. 정책이 실제 어떤 산업에 구체적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 기능을 한 거는 뭐 그때 유일무이했던 시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물론 스크린커터 운동을 포함해갖고 또 시장 개방이 되고 나서의 전환기였기도 했지만 영화계하고 민주당은 사실 김대중 정부 전부터 그 영화법 개정이나 이런 거는 긴밀하게 노력을 해오고 있었고, 근데 그게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제대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소위 지원다운 지원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검열도 완전히 사라지는 또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그래서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는 개념이 그때 영화진흥위원회 출범을 통해 갖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획기적인 거는 이제 한국 영화 특징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검열 때문에 거기서 따른 열악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의 열악함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시장 개방되기 전까지 되게 어려웠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뭘 하냐면 이제 건축 쪽에서나 있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제도를 영화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 한 편을 우리 중소기업 청에서 제공하는 그 벤처 캐피탈 자금이 프로젝트 영화 하나하나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건전한 자본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그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익숙하지만 소위 벤처 캐피탈 자본이 영화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는 일본 문화 개방. 그러니까 일본 문화 개방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에 이제 일본에 한번 침략당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두려워했고, 일본 문화가 자극적이고 그래서 한국 문화가 오염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시각이 많이 있고, 뭐 영화계에도 없지 않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융통성이 많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권 초기에 또 이 문화부 과장을 통해서 물어봐 왔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화계에서도 이제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시장을 개방했고, 그래서 큰 문제 없었죠. 반대로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쉬리라는 영화가 일본에 가서 크게 히트를 쳤고, 또 그 이후에 JSA도 일본 가서 히트를 치고 이러면서 영화 쪽에 한류 시작하는 계기도 김대중 대통령이 좀 열려져 있는 문화의식, 그거는 이제 상당한 자신감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중국 옆에서 지내면서도 우리 문화를 지킨 나라인데 일본 문화 정도에 이렇게 흔들릴 우리 문화 수준은 아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건 원래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 와서 김대중 정부는 이제 대놓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제 김대중 추모 사업회의 정진백 회장께서 꽤 오래전에 저한테 이제 다른 모임에서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여쭤와서 이제 저는 조언만 해드리고 있었고, 그것과 별개로 사실 제가 6.15 때보다도 더 남북 관계의 큰 변화를 체감했던 거는 평창올림픽 직후였어요. 평창올림픽 직후의 변화를 보면서 이거는 이제 남북 관계가 정말 오랫동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 왜? 미국하고 관계가 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남북 관련된 남북한 관계랑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정말 어떤 노력과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또 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 하노이 노쇼가 되면서 남북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마침
김대중 대통령 다큐를 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 추모 사업회에서 좀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아마 2019년 같은데, 그러면 제가 고민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남북 관계 이거랑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하던 이 팀이 합쳐서 다시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기획을 2019년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는 본격적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 깊고 넓잖아요. 그 생애 자체가 한국 현대사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저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해석도 참 많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고 또 부담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는 과정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을 더 알고 공부할 수 있었고, 우리 현대사를 조금 더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만족하는데 조금 송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과연 저희가 그려낸 기리의 김대중이 어떤 성과냐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러운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조금 더 생각하고, 몰랐던 분이 조금 더 알고, 또 정확히 알았던 분이라도 한 번 더 또 뭐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기리의 김대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후속작을 지금 하고 있죠. 김대중 추모 사업회 쪽에서 해왔던 작업을 하고 있던 감독님이 지금 후속작을 하고 있는 정성훈 감독님이시고, 저랑 김대중 대통령의 6.15를 포함해갖고 남북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출발했던 감독님이 민항기 감독님이고, 그래서 두 작품을 합쳐서 1편, 2편으로 하자라고 새롭게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감독님이 결과적으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작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조금씩 수정은 되는 것 같아요. 순서도 그래서 원래는 정성훈 감독님 작품 이번 걸 먼저 할까 했는데 민항기 감독님 작품을 기리의 김대중을 먼저 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민항기 감독님의 접근이 생애부터 태어나서부터를 쭉 다루다 보니까 이 작품이 먼저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정말 제대로 만들자 이렇게 출발을 했고, 하다 보니 100주년이 다가왔고 100주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주년 2024년 1월 10일 날 기리의 김대중을 개봉할 수 있었고, 그것까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속작도 100주년 안에 개봉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그 안에 그냥 완성하는 것 정도로 하고 25년 상반기에 개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 1편은 현대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그 줄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 현대사를 공부를 했다면, 2편은 아무래도 뭐 의도랑 상관없이 좀 다이나믹하게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되는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상업적입니다. 플러팅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1편은 그 87년 광주를 가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한 같은 데서 영화가 멈춘다면, 그래도 2편은 권력을 잡는 데서 아주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재임 후에 어떤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좀 희망적이고, 그래서 관람객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계획된 것보다 늘 계획은 이렇게 늘어지고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좀 늘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비용보다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00원 이상을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뒤에 이름을 올려드릴게요. 제작 후원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봉 계획이 얼추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뭐 시사회를 초대한다거나 뭐 굿즈를 드리거나 하면서, 그거는 그때 가서 새롭게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갖고 관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을 할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한 대통령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영화를 함께 만들자, 이런 그 취지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늘 서로 사고방식이 다르지만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어떤지 서로 아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생각이 다른, 가치가 다른 대통령을 다루던 자유듯이 저희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방해를 받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이나 예를 들면 저희가 영화를 위한 캠페인을 한다거나, 영화 후원 관한 캠페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화 상영되는 그 밑에 댓글 같은 거에 다른 생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있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영화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생각들이 서로 변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생각이 오래 가더라도,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 뿐입니다.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일단 우리 사회는 이승만, 전두환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왜 한국의 영화는 대부분 진보적인 영화만 만들어, 좌파적인 영화만 만들어, 이런 생각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봄이 흥행 성공해도 무슨 진보진이 작전 짜가지고 동원해서 한 건 줄 알고 이런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국전쟁 만들고 나서도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영화는 동원해서라도 가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선전도 하시고, 또 심지어 어떤 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보고 오면 입장료를 드릴 테니 보고 오세요. 이렇게도 하시고, 그런 얘기도 좀 전해 들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좀 피해 의식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계속 그러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거꾸로 좀 피해 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호남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호남에 차별이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왜곡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잡는 일 별거 아니지만 조금 더 잡고 넘어가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일이고 남아있는 일이고 이제는 좀 지겨울지 모르지만, 이걸 딛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알아야지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꿔 얘기하면 현대사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현대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그러한 우리 국민들 인식에 어떤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있으니까 애정을 가지고 그 길에 함께 해주시거나 또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의 영화계는 생각해보면 좀 행복했던 시간 같아요. 선거 기간 중에 부산영화제에 오셨고요. 그리고 영화인들과 함께 했고, 그 이후에 당선도 되셨고, 당선이 돼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국의 외압으로부터 스크린커터 축소 압력도 함께 이겨냈고, 부족했던 영화계 자본도 들어올 수 있게 했고, 독립영화,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능하도록 영화진흥위원회도 그 당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신낙균 장관님, 제 기억에, 후반에는 박지원 장관님이 각각 문화부 장관을 맡아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그분들이 잘 이렇게 영화 현장에 담아주셨고,
그렇게 해서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런 시절이 있었나, 어떤 대통령이 그런 아쉬움과 함께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셨지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다면 저는 다른 말을 당연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IMF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아직까지 남아있던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검열이나 탄압으로부터 영화인들이 또 국민들이 완전히 표현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렇게 정치적 탄압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배되기보다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과 그다음에 문화 창작에 왜곡을 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런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 복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 수백 대 이상의 수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편 영화를 표현하시곤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영화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 복지 그러한 영화 환경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영화는 완전히 99% 이상 그냥 대기업에 의한 멀티플렉스를 통해 갖고 특정한 한국 영화, 특정한 외국 영화, 상업 영화만이 틀어지고 반복되고 있고 오로지 수익의 논리에서 틀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어렵거든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지금이고 누군가 그런 김대중 대통령 같은 문화적 마인드를 갖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 한국 영화가 워낙 전환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 버려놓은 일들을 건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우리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있고 저희가 지금 작업 중인 뭐 멜로 영화도 있고 뭐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작을 착수해야 되는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어요. 꼬마라고 하는 저희가 마당을 나와 남탁도 했지만 그리고 테일이라는 애니메이션도 했지만 세 번째 도전을 해서 버려놓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완성하는 것 되게 어렵거든요. 그 영화 완성하고 그다음에 제가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가수 김광석과 동물원 김창기 씨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영화, 청춘영화로 지금 이미 캐스팅까지 해서 내년에 촬영할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펀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영화까지 잘 마무리하는 거가 이런 좀 단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을 잘 수행해서 일단 견뎌내는 것이 저희 회사 역시도 이제 숙제고요. 다음 단계로 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영화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 영화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